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연금투기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반면에 보장성을 중시하는 소득보장파는 재정 안정파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자칫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연금 개혁,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또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영 교수,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재정추계,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있었죠. 지금 현재 구조대로라면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 2055년입니다. 2055년, 올해 2024년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먼저 질문드립니다. 2055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 30년 정도는 남은 셈이고요. 네. 2055년에 일단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가정에 따른 것인데 네. 그중에 중요한 게 보험료하고 소득대체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부터 3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정년이 60세일 것이다. 그리고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조금 올라갈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지금 고령층의 그 고용률이라던가 여성의 고용률이 엄청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날 어떤 그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최근에 기금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재정 계산은 기금 수익률을 좀 낮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면은 네. 저는 일단 기금 고갈이 기금 소진이 2055년은 아니고 훨씬 뒤로 늦춰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 고갈이 기금 소진이 되더라도 민간연금하고 국민연금은 다르거든요. 기금 소진이 돼서 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민간연금에 관한 그런 우려이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저출산 때문에 못 받을 것이다, 고령화 때문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마치 저출산 때문에 나중에 군대 갈 애들이 없어서 국방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는 어떻게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 그 의무 자체가 있다. 의무 자체도 네. 있고 그리고 그때의 지금 계산에 따라서도 그 먼 미래에 소진이 된 이후에도 그 50% 정도 해당하는 고령 그 인구를 부양하는데 GDP 한 10%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국민 소득의 한 10%만 있으면은 그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0%를 꼭 미래 세대의 보험료로만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국고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그 연금 그 내는 소득 상한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고령층이 더 일을 한다거나 그런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커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2055년 이번에 5차 재정 추계잖아요. 맞습니다. 2055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 이전 재정 추계보다 더 앞당겨진 맞았습니다. 거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상황을 되게 보수적으로 놓고 이제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 2055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 전망이나 또는 재정 추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상당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러한 영향들이 어떠한 식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줄지 보는 게 국민연금 재정 추계고 그 재정 추계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하에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이러한 트렌드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를 갖다가 현행 제도 하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 대응 방안을 사전에 미리미리
빨리빨리 마련을 해서 그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낙관적이라고 보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제 네. 우리 정세은 교수님께서 기금운용 수익률 최근에 좋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2020년 바로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또 감소했었다는 경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게 기금 고갈 시점도 중요하지만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2041년이라고 이제 5차 재정 계산에서 말을 했는데 이 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기금이 쌓이다가 이제 기금이 이제 축소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41년서부터 55년 한 14년 또 15년 사이 안에 지금 1,700조나 되는 것 많은 돈들이 쌓였다가 그게 다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을 때의 그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기금이 소진하는 시점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큰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도 우리가 이제 실업자들이 많아 발생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각종 재정 안정 기금을 갖다가 노동안정기금을 갖다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든 자산을 빨리 현금화 시킨 다음에 수익률과 상관없이 그냥 내다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1년에 100조 이상씩을 갖다가 팔아치워야지 2041년에서 2055년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정세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률이 좋은데 너무 과소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현재의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될 거다고 하는 그러한 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낙관적인 과정일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것을 고민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55년 고갈이 아니라 현행 제도 그대로 간다 그러면 더 당겨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더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교수님 바로 말씀을 또 들어야겠는데요. 예, 네.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금 수익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은 시기도 있었다라고 업앤다운이 하셨는데,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작년에 재정 계산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재정 계산을 하면서 그 수익률 전망을 할 때 2022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2022년에 저희가 엄청나게 그 적자가 났었거든요. 좀 특수한 시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마지막 해에 그게 들어감에 따라서 그 좀 낮게 추정이 됐고 바로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4.5% 기금 수익률을 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작년만 해도 13.9% 이렇게 높게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망을 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났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믿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50년 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사실은 지금 더욱 급한 거는 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그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MZ 세대건 아니면 50대건 지금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어느 정도 국민연금만 있으면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된다. 그것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지금부터 한 50여 년간 놓고 보면은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저도 60대 이후에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할 것이고 네. 그분들이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의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대체율,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놓고 나머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예, 예.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문 대표님, 네, 네. 다 들으셨죠? 네. 두 분 논의. 네. 네, 두 분 논의 들었는데요. 일단 질문하신 게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가 사실 답인 거거든요. 기금이 소진이 되든 되지 않든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 중임에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네. 또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닥친 그리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기금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여러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런 기금 고갈 공포 마케팅을 좀 멈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라보시는 이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면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교수님 아까 그러니까 네.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것 자체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아니고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위험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험의 경고를 하는 거는 공포 마케팅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과연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연금을 받을 현재 젊은이들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른 공적 연금인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 법 체계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서는 이런 급여를 그러니까는 그 퇴직 급여를 기여금이나 국가의 부담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반드시 국가가 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국가가 당연히 재정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근데 국민연금에 따르면 어떠한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예. 기금 고갈후 재정 적자를 보전한다는 규정, 다시 말하면 공무원 연금과는 다 그러한 어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4차 재정 계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5차 재정 계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지급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 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이 생겼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역으로 국가가 아무것도 못한다. 지난 2007년 이후로 한 7년, 8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갑론을막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금 고갈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이에서는 불행히도 국가가 재정 부담에 대한 명문적인 법적인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지만 사실상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되고 재정 적자가 국가가 지급 보장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 그러면 국가 채무에 당연히 포섭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15년에 국가에서 국가 장기 재정 전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2020년 장기 재정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전망 시계가 2060년이어서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가 기금 고갈로 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가 채무에 포함 안 했어요. 국가는 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국가는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 하에서 그거를 내몰라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가는 분명히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재정이 지속 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공론화 특위가 열리는 것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예. 제가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유진 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기금 고갈이 안 될 것이 기금 고갈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공포 마케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금 고갈이 되더라도 되어서
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연금 지급과 기금 고갈을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시킨 것 자체가 그것이 공포 마케팅이다. 민간 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민간 연금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국가는 기금이 고갈되어도 다른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기금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 고갈이 되면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자체가 문제이고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작년에 명확하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당연히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국민연금법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네.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2023년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을 내면서 향후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이거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불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의 실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가의 지급 보장이라는 것을 명문화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기금 고갈과 국민연금 지급 여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마치 지금 당장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거 처음부터 저는 이게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양하게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도 네, 정찬 교수님 말씀에 네.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 자체가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아니라 소진이 됐을 때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공포 마케팅이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특히나 연금 가입을 망설인다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돌려달라거나 하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는 말씀해 주셨듯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실 이 문구만으로도 충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세대 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한 계약을 나중에 가서 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국가가 두 가지를 네. 지급하지 저희 못한다는 질문 첫 번째 것은, 질문인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뒤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정세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그것에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명문화 안 됐을 때는 지금의 규정상으로만 보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짚고 싶어 네. 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는 생기지 말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법 디자인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명문화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우리가 2055년 또는 2060년 경에 국가 재정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한 50% 정도 내외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국가 재정의 모습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재정이 인구 고령화라는 어떤 급격한 쓰나미 속에서 악화되는 것처럼 국가 재정의 모습도 그 당시로 가게 되면 지금의 50%가 아니라 일본 정도 수준, 230%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게 감사원에서 2023년에 나타난 감사원 감사보고서 결과였거든요. 네. 현재 과거 정부가 했던 것처럼 재정 씀씀이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현행 재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23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 230%를 국가 채무 비율이 넘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는 건강보험의 어떤 향후에 있었을 재정 적자라든지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거라든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방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전망했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전망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재정학자들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의 모습을 본다 그랬었을 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후에 국가 재정이 그 적자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렇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저부담 고급여의 고질적인 국민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문 대표님처럼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들었을 때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사실 이제 후반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정부 재정 투입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짧게만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표에 잠깐 봤지만 이제 그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작년에 5조 넘게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됐거든요. 군인연금은 3조 다 나오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에는 105억 원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그러면 보편적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는 건데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면 지금의 우리 지금 고민하는 기금 고갈 문제는 영구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보험적인, 다시 말하면 내가 납부한 것으로 권리가 생기고 받을 권리가 생기는 보험 기능적인 그런 어떤 국민연금, 다시 말하면 국정연금 체계가 재정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투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적 구조화가 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독립성 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본 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도 우리처럼 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이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시절에서 지금 지역 소멸 위기처럼 일본에서도 각 지역들이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많이 쌓였던 국민연금 기금을 각 도시들마다 각 지역마다 좋은 리조트 시설들을 다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다 쓸모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금 재정이 비효율성이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연금 재정이 더 악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국가가 돈을 들여가기 시작을 하면 미국에서의 논의들을 보게 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공적연금을 처음 시행했었을 때 어떠한 우려를 했냐면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권의 어떤 호의 또는 그 비호의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라든지 자격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휘청휘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 제도를 보게 되면 국가가 순수 보험 기능 이외에 사회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민연금을 갖다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군복무 크레딧이라든지 재분배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자기의 본연의 기능 이외에 국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어떤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그거는 국가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독일의 공적연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 재정이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투입되는 이유는 재분배적인 목적이라든지 보험 기능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국가가 공적연금 제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국가 재정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고 했었을 때는 국가가 부여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정도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1,000조가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에 돈을 다시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한다? 국가 재정은 1,000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맨 처음에 일단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하면 이제 국가 재정이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보험료를 걷어야 되겠다,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데 보험료를 많이 걷으면 지금 천조 원이나 쌓여 있는데 기금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에 가서는 기금을 더 쌓는 것이 뭐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쨌든 그 얘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게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증세를 해서도 그 재정을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네. 그래서 현 정부가 감세를 막 추진하면서 국가의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약간 이율배반적이다. 네, 그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국가가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그 맞다,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교수님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의 지급 보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영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연금이 재벌의 승계를 돕는 과정에서 이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이 정치라던가 이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독립성인 것이지. 자, 이것이 노후 소득 그 국민연금은 복지제도예요. 그래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네.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면 이것이 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법으로서 국가의 법으로서 국민연금 법으로서 이것이 다루어지는가. 그래서 독립성이라는 것을 좀 잘못 저는 이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투입이 되어야 할 이유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뭐 취약계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 말고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저희가 관대한 조건으로 그 가입시켰던 분들 80년대 90년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왜 그랬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 저축을 거의 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어려운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은 그 초기 가입자들 부분이거든요. 네. 이 초기 가입자들 부분은 저는 국가의 책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을 위한 저축을 하지도 못했고 네. 그분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국가가 국고를 투입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국민연금에 다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국가가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지금 MZ세대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 자체로 이 그 노후 복지제도로서의 그 부분이 국민연금에 떠밀어진 거, 네. 그 부분 저는 투입이 되어야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소소한 액수는 아닐 것이다. 네. 예. 그리고 그 노후 세대 같은 경우 지금 국민연금이 1,000조가 쌓여 있는데요. 한 500조 정도는 그때 넣었던 돈이 불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넣었던 돈들도 많이 기여를 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져 줘야지 국민연금의 부담이 확 줄어든다. 네. 타당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재정 투입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네, 보시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그래서 기금 고갈 시점을 지금 보시는 안처럼 1안과 2안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내고 더 받냐,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냐. 지금 이 차이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돕고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문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을 더 높여서 재정 안정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냐, 대체율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어떤 견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대체율 쪽에 포커싱을 좀 더 맞춰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그럼 1안에 찬성을 하는 쪽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의제수기단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5%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 과정에서 15% 안이 왜 폐기가 됐냐면 안으로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의제수기단의 사용자 단체도 있었고
또 노동계도 있었고 또 청년, 수급자, 뭐 자영업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3% 안과 12% 안이 나왔고 15% 안이 나오긴 했지만 성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안 요건이 되지 못해서.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15%라고 하는 숫자가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없다. 지금 당장 과대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2차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연도가 47년에서 60년으로 13년 연기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고령화 때문에 또 작년 5차 재정 계산을 해보니까 기금 소진이 55년으로 나와서 2007년에 소득 대체율을 20%나 삭감을 했는데도 기금 소진은 8년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더 내고 더 받기 7년 연장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 교수님께서는 1안, 2안 중에서는 어떤 안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결례를. 네, 문 교수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1안이던 2안이던 또 뭐 제3의 안이라고 하는 소득 대체율 40%로 하고 15%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안 다 기본적으로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그 기금 소각 연도를 7년 또는 8년, 1안, 2안에 따르면, 그리고 뭐 15%를 한다 그래도 한 15년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면들,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래 세대에는 너무 큰 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된 시점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데 더 네. 소수가 되는 젊은 친구들이 그 많은 부담을 어떻게 떠안을 수 있을까?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의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 그리고 그 수기에서 논의되는 두 가지 안, 그리고 15% 아니라는 것조차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KD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신연금 이런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지 선진국들처럼 공적연금이라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소득 비례형으로 가야 된다. 자기가 낸 것만큼 타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더 형평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그러면 당신은 어느 것을 선호하세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15% 안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연금 체계를 어떠한 식으로 개편할까 7년 정도 그렇다 그러면 또 7년 후에는 우리가 이 힘든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5% 안이 저는 그나마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안 다 기본적으로는 과도기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한 가지 나아갈 바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지금 대학 교수를 하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받습니다. 네. 공무원 생활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받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2015년에 공무원연금 관련돼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자체가 국민연금보다 더 비슷해지거나 더 안 좋아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 누구한테나 제도적인 내용을 다 소상하게 설명하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100% 저는 특수직역연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적연금 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통합하는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15% 아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안도 생각하시는 예, 예. 게 있으신지 의견 또 구하겠습니다. 예, 예. 뭐 저로서는 1안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괜찮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용할 만한 아니다. 수용할 만하다. 네.
15% 지금 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거는 절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도 되게 팍팍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9%에서 15%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를 엄청나게 졸라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네. 지금 자꾸 2055년에 그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너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 미래 세대를 낳아야 할 지금 MZ 세대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지금 MZ 세대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결혼하고 해야지 그 미래 세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도 더 그 출산율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더 악영향을 받고 그럼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악순환이다. 이건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자꾸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낼 것이다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고를 투입하거나 그 앞단에 초기 가입자들 부분 이런 부분 생각하면 국고 투입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보험료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잘 말하지 않는 것인데 일한 즉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왜 좋으냐?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동시에 올리는 것인데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요. 이것이 경제 성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 예. 네. 소비 여력이 늘어나니까 그쵸. 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하나는 뭐 공급축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소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왜 부족하냐? 양극화된 사회에서 많은 노년들이 빈곤해요. 그래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부모들을 부양하느라고 또 소비를 하지 못해요. 네. 이래서 소득 대체를 올려주는 거는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여유를 줘서 그 소비를 더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여러 가지를 동시에 국고 투입이라던가 소득 대체율의 소비 증가, 경제 성장 효과라던가 네. 그다음에 보험료도 올리거든요.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보험료를 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은 기금이 소진된 이후 기금도 좀 기금 수익률도 다시 추정하면 조금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한 4-5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은 2055년에 분명히 기금이 고갈 소진이 된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보험료 부담을 진다.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정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현실은 이제 40%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장 길게 가입했을 때 40%인 거고 실질 대체율은 더 낮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적정 소득 대체율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을 한 50% 정도로 올리잖아요. 50% 정도? 네. 그러면은 그 실질 가입률이라던가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기초연금도 같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쳤을 때 한 OECD 평균 정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OECD 평균 정도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소득 대체율 50% 정도는 꼭 좀 지켜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젊은 네. 우리 문 대표님께서는 대체율,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저도 사실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일단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가 뭔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20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8.7년이에요. 네. 실질 소득 대체율이 22.4%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연금을 제대로 타서 노후 소득 생활에 도움이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세윤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소득 대체율을 50% 정도로 올리게 되면 이제 실질 대체율도 바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국민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 국가 대비 노인 빈곤율이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크고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적정한 소득 대체율, 아까 이제 그 소비 여력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대체를 높이는 게 이런 측면도 제시를 해주셨고 어떤 견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경제학을 그 강의를 할 때, 특히 이제 경제학 처음 이제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경제학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거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꼽아주는 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소득 대체율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세뱃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각 가정에 승용차 4대나 지원하는 브루나이처럼 국가 재정이 유한하지 않고 넉넉하다 그러면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득 대체를 올려줄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기본수당도 지급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브루나이가 아닙니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의 미신을 깨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눈 감고 국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국가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착각입니다. 현재 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연금 개혁을 하려는 걸까요? 소득 대체를 늘려줄 수 있고 저부담 고급여 그 구조를 안 깨더라도 국가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그 자체의 고질적인 속성,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어떻게든지 깨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금 개혁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과제인데 그렇다 그러면 비핵심적인 것들은 차치하고 좀 떼어놓고 문제를 그래야지만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보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소득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놓고 봤을 때 가입자가 경제적 형편이 더 낫겠습니까? 미가입자가 경제적 형편이 낫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가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형편이 미가입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저부담 고급여로 수익비가 2 또는 3이 넘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더 거기다 수익비를 더 높여주는 소득이 높인다는 것 자체는 현 세대 내에서도 계층 간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계층 간 불공평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거고요. 미래 세대의 어떤 부담이 소득 대체로 인해서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하니까요. 그러한 또 하나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라는 거를 정세윤 교수님이나 우리 문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 아니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국가 재정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국가 재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에 우리나라의 모습도 대부분 노인 세대가 사회의 대부분인 것처럼 국민연금이 20년, 30년 후에는 재정이 지금과는 달리 기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기금이 축소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국가 재정도 지금은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안전한 유형에 속하지만 제일 큰 위험에 속하는 국가군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혹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현재와 같은 그런 구조로 계속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도 완전히 망했네라고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도 마구마구 퍼서 쓸 수 있는 화두는 절대 아니라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왜 문제를 지금 문제 개혁을 하려는 문제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논의하고 있냐? 네.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저부담 고급여로 인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우리의 논의를 좀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들었고요. 그 몇 가지 제가 좀 그 반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 머릿속에 이게 저부담 고급여 구조다 이게 딱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는 초기 가입자분들이 그렇고요. 그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처음에 70% 소득 대체율이었다가 그 이후에 지금 40%까지 내려갔거든요. 낮아졌죠.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제도 하에서는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은퇴를 한다. 그럼 훨씬 길게 일하고 더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률이 진짜 한번 따져보면은 한 6% 정도? 그러니까 다른 6% 정도 필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필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면 한 그 정도다. 이거는 다른 예금 제도나 이런 복리로 장기로 30년 넣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그냥 뭐 저부담 고급여다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왜 인기가 없어요? 공무원도 연금이 많이 개혁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연금이 그렇게 아주 뭐 미래를 엄청나게 보장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사정이 좋은 사람만 가입한다. 이것도 좀 틀린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 기반이 엄청나게 넓어졌거든요. 네. 대신에 물론 오래 들고 많이 넣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민간연금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넣고 더 오래 넣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 오히려 그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저소득층만큼 혜택이 덜하냐.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까지 붙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으로 가고 오히려 100% 조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그래도 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네. 낸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낸 사람 중에서도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재분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자기 책임에 기반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똑같이 낸 만큼 똑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재분배 기능을 해서 털어준다. 자,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보험금도 지원을 해줘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라던가 저임금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고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또 국가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제도를 다 하면은 네. 예. 한 가지 잠깐만요. 근데 지금 문희준 대표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교수님.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섞여 있어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너무 이 국민연금에 덮어 씌우는 것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들이 많다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 자체 측면에서 말씀해 두셨듯이 A값이라고 하는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제도인데 그런 네. 것들을 간과하고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크레딧 제도라든지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네.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고소득층일수록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아프다고 해서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고용보험도 고소득 노동자가 퇴직할 때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걸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가 국민연금도 같은 관점에서 네. 이 발생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이 모든 책임을 국민연금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칠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곧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 국민 개혁이라는 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 길을 갈 땐 누군가 책임 있게 첫 발을 내딛어야 되겠죠. 책임질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입니다. 저희들의 용감한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